42쪽 맨 밑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중개대상물 밑줄 긋고 매매를 밑줄 긋고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첫 번째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을 토지건물 입광공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매매에 하는 거예요. 이건 금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봤고요.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업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개업 용어의 정에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이게 업이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조금 충격적이죠, 지금. 아니,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이거. 이상하죠? 예.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꽤 놀랐습니다. 아니, 매매업이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어쨌든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매매업을 허용해 놓게 되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고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며 온갖 나쁜 말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금지입니다. 우리 중상물 매매업 못해요. 됐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금지행위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조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를 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로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인데 법문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알아야 돼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개공이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죠 뭐.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줘야 되는데 지 이름을 여기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요거 명의 넣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명의 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가 된 거고 나아가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럼 이건 모두 이제 금지행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법문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무적인 문제에서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이게 안 돼가지고 재획증을 못 따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이들과 거래했다 걸렸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알면서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오리발이 최고예요. 모르면 됩니다. 알았다는 건 검사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지행위도 알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모 정치인 몰랐다고 계속 오리발 내분이잖아. 그죠?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한 적도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오리발 계속 내밀고 있잖아. 어쨌든 오리발이 최고야. 이게 알았다는 건 검사가 다 증명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뇌물죄 잡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뇌물죄를 공식적으로 증거 남기겠어? 절대 안 남기지. 절대 안 남깁니다. 그죠? 별장 가서 파티를 해도 증거 절대 안 남겨.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렵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몇백 번을 해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자, 좋습니다.
두 번째 금지행위 가볍게 법문대로 이해만 해두시고 세 번째 금지행위로 합니다. 이제 보수초과예요. 자, 그러면 이 보수초과인데 이건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중개보수 더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법문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건 고마워서 주던 요구해서 받던 증여로 받던 어떤 식으로든 더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줘받는 게 전부 다 금지. 그럼 현금으로 더 받았다. 똑 떨어지는 보수초과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뭐 보석을 받았다. 비싼 양주를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수초과에 금지하는 그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 두시는데, 자, 먼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우리 교재로 보죠. 이제 거기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분양대행과 관련한 교부받은 금은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분양대행 그 밑에 5번에는 권리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양대행이라는 건 소개가 아니죠. 그럼 분양대행을 해주고 보수를 무지하니 받았습니다. 초과에 해당될 일이 없다. 다음에 상가거래 중개하면서 권리금이 발생됐거든요. 그럼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이거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당좌 수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는데, 그 당좌 수표 사건은 바로 이제 2번, 3번 판례가 바로 당좌 수표 사건이에요. 같은 판례인데 이거. 자, 이 당좌 수표를 잠깐 소개합니다. 요즘 요거 보기 힘든데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계 수표책을 그거 갖고 다니면서 수표를 발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열해갖고 수표로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데 중개를 해주고요. 당좌 수표로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어요. 좋다고 받았거든요. 그럼 이 당좌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현금으로 교환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급정지됐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공이 항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초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중개 의뢰인은 실제로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까 중개 의뢰인에게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지행위라는 게 의뢰인의 손해가 있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 주장을 했어요. 요즘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함의 목적이 있다.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당좌 수표가 부도난 수표였다면 이건 휴지 조각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초과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이게 부도 처리되었다. 그럼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건 금지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수를 더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어. 얼마 지나가지고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이건 보수초과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일 부도 처리했다. 그럼 이건 보수초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좌 수표 사건 보수초과로 처벌한 거예요. 보수초과였고요. 의뢰인의 손해 발생의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게 문제. 이 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손해를 입든 안 입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건 결국은 재산상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해갖고 보수초과로 처벌됐습니다. 아주 이 개공은 운이 없죠.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한 푼도 더 받지도 못하고 처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 당좌 수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왔어요. 보수 초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2번, 3번 판례를 다 소개했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봤고요. 6번 판례는 이제 남겨놓고 다음 수업한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판례는. 자, 그래서 보수초과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합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하는 행. 제목은 거짓된 언행으로 붙입니다. 그럼 이제 법문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하는 행. 이게 바로 네 번째 금지행위예요. 이게. 그럼 쉽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뭐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이라는 게 주로 확인 설명 사항이겠죠? 확인 설명 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거래상 중요 사항이다.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인 설명 사항 모두가 당연히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확인 설명 사항 중에 중개 의뢰인이 알았더라면 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요거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뭐 상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제 거래상 중요사항이 됨으로써 금지행위가 돼요. 자, 근데 거기 1번 판례거든요. 그 밑에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죠.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가격도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하급 심판결들 보면 시세 있죠. 시세. 시세를 그르치게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었어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시세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네? 9억 5천. 그럼 매수인한테는 11억. 그럼 매도인한테는 원하는 거래를 해서 약간 낮게, 매수인한테는 약간 높게. 시세가 10억인데 10억이라고 해야지. 왜 9억 5천이 나오고 11억이 나와? 내고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시세가 진짜 10억인데 시세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선관주의를 다하여 알 수 있는 시세. 요런 시세를 갖다가 10억인데 이게 9억 5천 정도를 얘기했다? 사기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11억 얘기했다, 매수한테? 이건 진짜 사기예요. 그렇게 다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도 거짓 단언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억이면 한 9억 8천 정도 됩니다. 9억 8천에서 한 10억 한 2천 정도? 약간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야지. 그죠?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근데 나는 애매모호한 거 엄청 싫어해요. 나는 엄청 싫어합니다. 이게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어야지. 분홍색 같은 거 엄청 싫어해요. 나는. 까만색이면 까만색이어야지. 그 회색 같은 거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파랑색. 보시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빨간색을 좋아했고 나이 드니까 파랑색이 좋아지대. 근데 나이 먹으면 원색이 좋아진다면서요? 그래갖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 원색 많이 입고 다니잖아. 아닌가? 근데 원색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젊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원활한 거래에서 약간의 이제 시세를 손님한테는 이제 매도인한테 약간 줄여서 얘기하고 매수인한테는 약간 이제 높여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아마 10%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면 사기로 다 처벌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그냥 느낌이 딱 오는데 물건에 대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그리고 거래시켰습니다. 이건 거짓된 은행 맞죠? 똑 떨어지는 거고. 전형적인 유형.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켰다. 그럼 이건 당연히 거짓된 은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한산해집니다. 개발 제한구로 묶여갖고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내가 다시 고가로 전매를 해줄게. 이렇게 하여 기망하여 거래시키는 이것의 유사 사례가 이거예요.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 2배로 팔아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짓된 언행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로 1년 내 2배로 팔아줬거든요. 그럼 처벌을 면한다? 못 면한다? 정확하게 금징이가 된다 안 된다? 2배로 팔아주면 금징이가 안 된다? 팔아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금지행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2배로 팔아줄게 하는 순간 금지가 된 거예요. 된 거고 후일 진짜로 2배로 팔아주면요. 그 점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감안할 거예요. 그래 팔아줬으니까 내 봐줄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금지행위는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해 두시고 지금 그 3번 판례를 소개한 겁니다. 알아보시겠죠? 그럼 이제 2번 판례는 뭐냐? 우리 중개인 등이 서로 짭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이 서로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비싼 값을 팔아주는 거예요. 고가로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개공들끼리 나눠 갔습니다. 이거 금지행위라고 했어요. 그럼 다소 비싼 값에 팔았다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불법성은 짜고 쳤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지행위 사례들은 읽어보는 순간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좌수표 사건에서 따져봤는데 통상적으로 중개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잖아요. 근데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알아야겠죠.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금지행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그죠? 그럼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개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여 만약에 손해까지 입혔다. 그러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예요. 그럼 이게 뭐다 형법상? 이게 사기죠. 이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요. 여기에 걸렸잖아요. 그럼 다 사기로 갑니다. 그럼 사기는 훨씬 더 중요해져요. 사기는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거짓된 은행 요 정도 케이스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바로 매무수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1-1이다. 나머지는 다 3-3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3은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합니다.